오후 3시. 이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까맣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낯선 소리입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이 집의 진짜 크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집의 텅 빈 공간들을 말입니다. 아이들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노크할 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책상 위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슬픕니다. 큰애가 독립한 게 언제였죠? 3년 전? 아니,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아빠,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괜찮은 척, 대견한 척,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더군요. 명절에도, 설날에도, 추석에도. 아빠, 미안해요.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요. 문자 메시지는 옵니다. 짧은 안부는 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 웃음소리는, 그 발자국 소리는 이제 이 집에 없습니다. 둘째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목이 메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감격해서 그런 줄 알았겠죠. 하지만 진실은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될 거라는 사실이, 이제 정말로 아무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38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임원까지 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회사에 바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귀가하는 삶.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보고서 작성. 가족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제게 회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이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존재 이유였습니다. 김 전무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의견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멘토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식 날 회사에서 준비해준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케이크, 꽃다발, 감사패.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건강하세요. 모두 친절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는 벌써 다음 안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은퇴는 이미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없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저는 사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다는 것을, 3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당신도 이제 시간 많잖아요. 나도 좀 내 인생 살게 해줘요. 떠나기 전날 밤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원망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참아왔던 것을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서 과자를 안주 삼아 한 병, 두 병.
취기가 올라왔지만 마음은 더 명료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녀들의 아버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원? 하지만 이제 그 명함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내의 남편? 하지만 아내는 제가 없는 시간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가 축 처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정말 나인가? 평생을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 회사에서는 유능한 임원,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저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아니,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제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앙상한 나무처럼,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만 하는 스스로 설 힘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메시지 스팸 한 통.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만 몇 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침묵이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서움마저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으니까요. 항상 어디론가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바랐던 자유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공허함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1801년, 조선시대 전라남도 강진. 한 남자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정약용, 당대 최고의 천재로 불리던 학자,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 22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30살에는 암행어사가 되었으며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한 실학의 거장. 그런 그가 한양에서 강진까지 약 400리길을 걸어서 옵니다. 죄인의 몸으로, 유배수의 신분으로, 신유박해, 천주교 탄압의 광풍이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형 정약종은 순교했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제목은 서학사상에 물들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뛰어났습니다. 너무 개혁적이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조선을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두려워하던 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강진으로 왔습니다. 40살.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무르익은 나이,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이, 가장 세상에 필요한 나이. 그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강진에 도착한 첫날 밤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주막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바닥. 한양에 남겨둔 아내와 어린 자식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했습니다. 유배수, 죄인, 역적. 길을 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저 양반이 천주쟁이래. 귀신 믿는 나쁜 사람이래. 정약용은 참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그를 단죄했습니다. 그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원하는 이야기 속에서 정약용은 악인이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한양을 생각했습니다. 궁궐의 불빛을, 북촌의 집을.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여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취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배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정약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배지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임금의 눈치, 대신들의 눈치, 당파의 눈치.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관직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유배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님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는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08년 유배 온 지 7년째 되던 해, 정약용은 다산초당 근처 작은 암자 사이제로 거처를 옮깁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공간,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그는 그곳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공부를 할 때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세울 차례였습니다. 권력이 자신을 내쳤다면 이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면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해도 책을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롱해도 글을 썼습니다. 친구였던 사람들이 편지조차 보내지 않아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인정인가? 아니면 진리의 발견인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는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의학, 지리, 역사, 철학.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이룰 수 있는 학문의 정수를 18년의 유배 기간에 완성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다. 신독. 이 두 글자에 정약용의 삶이, 그의 철학이, 그의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사람은 가장 나약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나태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홀로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군중 속에서 나는 역할을 연기할 뿐이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한다. 그 마주함이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이제 그 작은 방. 밤이 되면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혔습니다. 창밖에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먹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세상을 바꿀 글을, 백성을 살릴 글을, 후대에 전할 글을. 밖에서는 조롱했지만 그는 안에서 창조했습니다. 밖에서는 잊었지만 그는 안에서 기억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독의 힘입니다.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힘.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힘. 모두가 떠나도 나만은 나와 함께 있는 힘. 다시 이 거실로 돌아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약용과 저는 다릅니다. 그는 위대한 학자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고 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도 모든 것을 잃었고 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도 혼자가 되었고 저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듯이 저도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 오늘은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을 떠올리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의 고독이, 그의 선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서재에 들어가 책을 꺼냅니다. 언젠가 읽으려고 샀지만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 그중 하나를 펼칩니다. 다산의 글이 보입니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신독.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행동하라. 도덕적 훈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벽, 이 고요 속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독. 이것은 단순히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를 마주하라는 말입니다. 다산은 왜 유배지에서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그를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있었다면 그는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이 글을 쓰면 대신들이 뭐라고 할까? 임금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자신의 생각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고려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진에서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정약용은 정약용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신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빛이 사라진 그 순간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서 공부했습니다. 사회는 제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해서 취업했습니다. 아내는 승진을 원해서 야근했고 자녀들은 든든한 아버지를 원해서 강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저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산의 글을 다시 읽습니다. 홀로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 군중 속에서는 남의 생각을 모방할 뿐이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나만의 생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떠난 지금이야말로, 이 텅 빈 거실이야말로 제가 저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닌, 회사의 임원이 아닌,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진짜 저를 만날 시간입니다. 저는 그동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 역할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했고 일을 열심히 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는 한 번도 무대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무대는 비었습니다. 관객도 박수 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진짜 공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합니다. 폐 깊숙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부터 이 거실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은 더 이상 고문이 아닙니다. 이 혼자임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성전입니다. 이 시간은 제 자유입니다. 이 고독은 제 축복입니다. 차를 끓입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예전에는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며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찻잔을 데우고 찻잎을 우려내고 향을 음미합니다.
이 작은 행위가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한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루를 깨어있는 정신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 그것으로 제 하루를 시작하렵니다. 책상에 앉아 먼지 쌓인 노트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손이 떨렸지만 첫 문장을 쓰자 그 다음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 한 문장이 놀라웠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니. 그동안 제 시간은 모두 남을 위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제 시간은 제 것입니다. 이 노트는 제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후가 되자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뒷산으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운동 삼아 빠르게 걸었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시간을 재며.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무들이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 땅에 떨어진 낙엽들, 이끼 낀 돌들. 이 모든 것이 여기 있었군요. 제가 수없이 지나쳤던 이 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군요. 항상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봅니다. 정말로 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것이 바로 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세상이 비로소 보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는 진짜 세상이 보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꽃, 나무, 곤충, 물고기. 그는 그것들을 보며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전체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고독이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이란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평가로부터, 거짓된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텅 빈 거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곳은 제 작업실입니다. 제가 저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곳입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평생 방황했습니다. 남의 기대를 쫓아 남의 꿈을 살며. 하지만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진짜 제 집에, 제 마음의 집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녁은 다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혼자임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는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한양에 남아 있었다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역사 속 수많은 관리 중 한 명으로 잊혔을 것입니다. 고독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였기에 오히려 영원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산이 아닙니다. 500권의 책을 쓰지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위대함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업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합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기에 당신이 오늘 쓴 일기 한 줄, 당신이 오늘 마신 차 한 잔, 당신이 오늘 걸은 산책 한 번, 당신이 오늘 느낀 평화 한 조각,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바쁘지 않다는 사실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당신이 홀로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당신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음 없이 오직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 없이 오직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서는 것은 함께 있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게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는 우주 전체와 함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그것은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진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우입니다.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저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산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신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단단해지며 세상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르며 말입니다. 그 여정은 고독할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진짜 평화를,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당신 자신을. 이 채널은 그런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깊은 밤 혼자 깨어있는 당신을 위한, 침묵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당신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당신의 단단한 홀로서기의 여정에 이 작은 목소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만약 이 고요한 시간이 당신에게 위안이 되었다면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좋아요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이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독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독이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당신의 홀로서기가 조금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아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홀로 있을 때를 축하하라. 당신이 드디어 자유로워졌으니까. 당신이 드디어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드디어 당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당신의 고독이 축복이 되기를, 당신의 침묵이 위안이 되기를.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